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좋은 실적에도 장외에서 2.46% 하락, 원인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확전 불안, 매파 연준, 엔비디아 주가 혼조,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1% 내렸으나 S&P 500 지수는 0.00%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는 0.32%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좋은 실적에도 장외에서 2.46% 하락, 원인은 어제 우크라이나가 영국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채 수요가 약했지만 그렇다고 10년물 국채가 국채금리가 4.5%를 넘지 않았고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제는 엔비디아 대회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3% 넘게 떨어졌지만 종가는 0.76% 떨어지며 끝이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7%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94% 오르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9% 증가한 81%였고 전년 대비 103% 늘어나며 예상치를 75% 넘었습니다. 다만 매출 가이던스는 375억 달러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장외에서 마이너스 5%까지 수직으로 하락했으나 결국은 약 2.5%로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에도 발표를 해도 불구하고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블랙엘 발열로 인한 출시 지연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의 발열 문제로 최근 5%가량 하락했다가 블랙엘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엘의 출시 지연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일 젠슨왕 CEO는 블랙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다고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도 말했지만 아직 시장은 이 얘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젠슨왕이 블랙엘 차질이 있는데 속였다면 소송이 걸릴 것이고 엔비디아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블랙엘은 젠슨왕의 말대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종목 변경입니다. 20일 엔비디아와 함께 스노우플레이크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지지부진한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주가가 약 19%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투자 종목이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돈 벌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벌써 하드웨어의 주가에 선반영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외의 의견인데요. 그 외에도 엔비디아는 매년 실적 하향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높아서 월거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쇼크라고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내일 정규장을 봐야 합니다. 어닝일에 오르면 서프라이즈고요. 어닝일에 떨어지면 쇼크입니다. 내일 새벽이 되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장외에서 떨어져도 본장에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확실히 어닝 쇼크라고 하기에 엔비디아가 장외에서 2.5% 하락한 것은 좀 애매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은 환율이 1200원대로 절대 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정모를 했습니다. 회원님들 중 한 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것이 올라서 기분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의 손해가 더 커서 모두 합하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주식을 전부 팔아서 미국 주식으로 옮기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환율이 현재는 너무 높아 떨어지면 옮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율은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
한국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이 문제는 한국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바꾼 이후 일어난 근본적인 딜레마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꾸준히 밀고 있는 한 한국의 원화 환율 하락은 절대 없습니다. 1961년 당시 박정희 혁명 정부는 환율을 올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기준 달러원 환율은 130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원화와 다른 140원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 차례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이 환율은 64년 5월 4일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수출 부진이었습니다. 무역업계는 수출이 부진하자 의욕마저 꺾였고 외환보유고는 당시 외환보유 달러라고 해서 KFX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이중고였습니다. KFX는 5.16 당시에는 2억 520만 달러였는데 1963년 9월에는 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것이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1억 달러라는 얘기는 한국은 곧 파산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생필품의 수입을 극도로 줄였습니다. 외환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러자 국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주가 줄어 가뜩이나 불안하던 마당에 정부 외환보유고도 줄어 생필품의 수입마저 못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늘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대책은 환율을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1964년 5월 4일 달러원 환율을 130대 1에서 255대 1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약 2배 올린 셈입니다. 그러자 한국의 환율 환산 노임이 8.2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 동남아 국가보다 훨씬 저렴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때문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늘었고요. 외환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를 때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60%의 고일관세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멕시코, 동남아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은 환율을 올려 보편관세를 상쇄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달러 위안 환율을 관세 때린 것보다 더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중국은 환율뿐 아니라 정보 보조금을 주거나 수출하는 업체에 부가세 환급을 통해 손해보는 것을 상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환율을 고정시키면 한국, 일본, 동남아보다 환율 환산 노인 자체가 올라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환율을 고정시키면 1960년대 한국의 박정희 혁명 정부 때처럼 수출이 줄고 외환보유고가 줄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미국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는 경쟁자가 됩니다. 즉 미국이라는 손님이 하나 있는데 중국집, 한식집, 일식집이 모두 경쟁하는 것입니다. 맛에 대한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미국 손님은 더 싼 집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쟁국보다 획기적인 레시피 개발을 못하면 미국 손님에게는 음식을 팔 수 없어 망하는 구조입니다. 획기적인 레시피는 예를 들어 인공지능, HBM과 같은 특화된 상품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모든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고 순수익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은 환율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의 강남 부동산은 지난 20년간 2배도 못 올랐습니다. 음마아파트는 2006년 14억 원을 찍었고 지금은 24억 원입니다. 약 72%가 올랐습니다. 당시 환율이 약 955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 1,400원 정도입니다. 약 46%가 오른 것이죠. 환율로 상쇄하면 72% 마이너스 46%는 26%밖에 못 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자 비용은 계산도 안 한 것입니다. 음아파트 사면서 10억 대출을 받고 5% 이자를 냈다면 1년에 5천만 원씩이 이자 비용입니다. 18년이면 무려 9억 원입니다. 법인이 아니면 깎아주지도 않는 이자 비용입니다.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1등인 애플에만 투자를 했어도 지난 10년간 1000% 즉 10배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6년도에 약 1434포인트였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현재 2461포인트입니다. 102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국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약 71%가 오른 것입니다. 환율로 따지면 결국은 상쇄하면 25%가 오른 셈입니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수출 지향의 나라이니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치열한 수출 경쟁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국의 부동산, 주식이 미국 주식의 수익률보다 높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투자합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기축통화가 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 환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고정시킨 적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정부는 달러원 환율을 800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6.7억 달러 적자, 1996년 1.2억 달러 적자, 1997년 82.9억 달러 적자로 3년간 총 400.8억 달러 적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켜 IMF 체제로 간 것입니다. 물론 종금사의 무리한 달러 엔화 대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외환보유고가 넉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국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는 왜 달러원 환율을 800원에 고정시켰을까요? 김영삼은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과 OECD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만약 환율을 올리면 이 꿈은 물 건너갑니다. 따라서 달러원 환율을 800원대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IMF 체제를 그렇게 빨리 빠져나왔을까요? 한국은 한때 달러원 환율이 2,000원대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회복되었고 경상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즉 환율이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동남아, EU 등과 미국 수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한국이 다시 1200원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환율을 높여 관세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환율을 낮춘다고요? 미친 짓입니다. 한국이 제2의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가 수십 명 나오지 않는 한 생산성 향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하고도 가장 쉬우며 유일한 방법은 환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환율을 낮춘다면 한국은 제품 경쟁력을 잃고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꾸준히 미국 돈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것이고 한국 돈을 갖고 있으면 앉아서 거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부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계속 투자한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리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 받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엔비디아 좋은 실적에도 장외에서 마이너스 2.46% 하락, 원인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